조금 바꿔서 IS 동서 외 한 건 이문지 위원 발표해 주세요. 예, IS 동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덕화지구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때 각각 1, 2단지 분양 예정이었는데 이게 3월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를 반영해서 기존에 이제 부동산 가치 1,100억 정도만 고려했는데 프로젝트 가치 3,000억 정도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 66,000원으로 10%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고양 덕은이랑 경산 중산 그러니까 각각 2,600억, 4,000억 정도 토지 가치가 반영돼 있는 현장들이 올해 하반기 정도에 분양이 시작되면은 울산 덕화 가치 이제 프로젝트 가치 추가하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4분기 같은 경우는 3,100억, 영업이익 600억 정도로 컨센서스 부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역 오페라 W, 수성 버머 W 뿐만 아니라 한강 미사 IS 비즈타워 같이 자체 사업 비중 65%로 원가율 개선은 3분기에서 계속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울산 덕화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2.4만 평의 그 배우단지 3km 내외로 동해남부선 덕화역이 있고요.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그다음에 산업단지, 울산대학교 같은 지역들이 있는 배우단지로서 지금 주변에 이제 총 1,500세대 정도 있는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가 1,200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평당 분양가 1,100만 원 정도 고려하면 사업비는 상가를 제외하고도 7,500억 정도로 보이고요. 뭐 토지비가 1,100억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공사비들 뭐 한 3,000억 내외 정도인 걸 감안을 해보면 마진율 40% 가까운 되는 현장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사업비는 5,000억 정도였고요. 지금 분양가 오른 것들 감안했을 때 7,500억으로 2,500억 정도가 애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올해는 뭐 이런 형태의 분양들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S동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현산도 실적이 나왔고요. 1,680억 영업이익 나오면서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자체 사업이랑 도급 원가율 개선 때문이고요. 뭐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반정 아이파크 캐슬, 영통 아이파크 캐슬, 대전 도안 같은 지역들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분양 목표 1.5만 세대고 뭐 평당 공사비 600만 원에 30평 가정해도 뭐 2022년 외형 성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커버 시작할 때 애초에 이제 올해는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전제를 한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원가율 개선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22년도 실적 개선이 명확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업종 평균 대비 여전히 좀 싸다라는 것들 고려하면은 현산 계속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삼성중공업 최진명 위원입니다. 네, 삼성중공업 실적이 나와서 관련된 업데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하겠습니다. 기존에 7,000원에서 6,700원으로 하향을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PBR 1.1배를 유지했는데요. 그 4분기에 나왔던 순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BPS 수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에 흑자 전환이 일단 있었습니다. 매출 1조 6,653억에 영업이익 26억 원입니다. BP 수준의 흑자를 냈기 때문에 좋아진 거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일회성 이익을 제거하고 계산을 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3.8%대 영업 손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회사가 수익 구조가 개선됐다고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포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영업 외까지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일회성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일회성 이익 손실 전부 가감을 하면 사실상 약 1,6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질적으로 좋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일회성 비용 사례를 소개드리면 과거에 그 SK 해운으로부터 수주했던 캐시원 전박 수리비, 수리비 350억 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4분기에 수주한 배들이 대부분이 저가 수주라고 회사가 고백을 하면서 관련돼서 손실이 예상된다고 330억을 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이제 페트로브라스에서 드레십 수주를 할 때 이제 페트로브라스 쪽 간부들한테 뇌물을 준 게 적발이 돼서 이제 관련된 소송 합의금으로 1,230억을 또 충당금 설정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회사에 돌아가는 경영 상황들이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2007년에 수주한 시추선에서도 관련 비용이 아직까지 나온다는 점에서 이 회사가 해양 플랜트의 늪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올해 수주 목표입니다. 그 78억 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55억 달러 했으니까 이제 수주가 증가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중에 32억 달러가 해양 플랜트를 통해 달성해야 된다고 회사가 그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 32억 달러의 기준은 이 회사가 영업을 추진 중인 해양 플랜트 3기를 모두 수주했을 때 도달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목표가 그 가시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꾸준히 시장에서 아마 챌린지를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회사가 현재 6년 연속 적자인데 그 주 원인으로 시장에서 꼽는 게 해양 플랜트에 대한 높은 의존성인데, 지금 수주 목표에서 사실상 해양 플랜트를 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지 좀 챌린지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질문 좀 드릴게요. 저기 말씀... 아까 좀 전에 코멘트 하실 때 뭐 저가 수주를 얘기했는데 이게 삼성중공업만의 문제인지, 사실 뭐 지난해 아마 하반기 때부터 특히나 뭐 연말로 갈수록 수주 관련된 뉴스 플로우가 많았었는데, 다른 업체에서도 받은 수주도 뭐 저가 수주라고 봐야 될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 쪽에서는 저가 수주로 콕 집은 게 탱커선입니다. 원래 탱커선 같은 경우 마진이 그 2, 3%대밖에 안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충당금을 잡은 건 역마진으로 수주했다는 걸 고백한 걸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경쟁사인 뭐 현대나 대우 쪽도 LNG선 외의 수주에 대해서는 마진이 매우 안 좋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개연성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이 먼저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런 것들이 금일 조선주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원래 순서대로 돌아와서 전략인사이드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좀 주식시장의 화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개인 거래 매매에 대한 투자 성향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개인들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바스켓을 좀 살펴보면 러셀 2000 지수랑 상관관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높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미국 개인들의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개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을 보시면 경기소비재, 테크, 에너지 섹터로 요약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섹터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기관이랑 비교해 봤을 때 섹터 쏠림보다는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개인들의 그 거래 매매는 미국 내에서는 좀 유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 매매를 하는 개인들의 소득 구간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탄탄한 실탄을 좀 보유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개인 거래가 좀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이제 풍부한 현금성 자산이 정부에서 지급되면서 거래가 좀 급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정부 지원책이 올해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 매매는 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개인들의 수급이 미국 주식시장 내에서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 결국엔 이 개인들은 눈앞의 수익률에 좀 현혹되기 쉽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체적인 시장의 리스크 요인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는 일단 중소형주 중심이라는 점에서 전체 파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게임스탑과 같은 이슈가 된 이유는 결국에는 기관들이 과도한 공매도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 상승을 더 크게 키웠기 때문에 기관이 연관이 돼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수급만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개인들의 성과가 좋기는 하지만 이런 수익률을 쫓는 전략보다는 펀더멘털이나 경기 회복 상황을 고려한 그런 전략을 고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채권 전략 강승원 연구원입니다. 예, 저는 미 재무부에서 1분기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작년 11월 달에 계획했던 그 계획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발표했던 건 올해 1분기에 채권 발행을 1.13조 달러 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2,740억 달러로 무려 8,500억 달러를 채권 발행 규모를 축소를 했고요. 다만 현금 집행 규모는 4분기에 아예 못해서 1분기로 이연돼서 9,290억 달러 발표를 했습니다. 자료를 작성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사에서 어떤 기사들이 좀 많았냐면 채권 발행 규모가 거의 80% 가까이 줄었다. 이게 추가 경기 부양 정책이 축소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고요. 여기서는 재무부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일단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가 부양 정책은 일단 반영이 안 된 숫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보셔야 될 게 드디어 미뤄졌던 대규모 현금 방출이 시작된다가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 4분기에도 원래 추가 부양 정책을 반영해서 원래 9,800억 가까이 현금 지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채권 발행 계획은 거의 다 맞췄는데 작년 4분기 때 현금 집행을 아예 못했습니다. 그게 1분기로 미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1분기에 쓰는 돈이 9,290억 달러 현금 집행인데요. 이전에 가장 많았던 규모가 트럼프 당선 때 2017년 1분기 3,0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가 올해 1분기에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지출 주도의 기대 인플레이션 확대 국면이 지속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거기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7월 31일이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종료일인데 2019년도 8월 달에 부채한도 협상을 연장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019년도 8월 1일에 연장을 했으니 2021년 7월 31일까지 당시 현금 계정인 1,364억 달러를 맞춰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번에 나온 계획을 보시면 올해 2분기 말에 현금 잔고 5천억 맞추겠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3천억 정도 더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제 나온 미국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의 가장 큰 의미는 올해 상반기에 대규모 현금 지출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재정발 대규모 이제 유동성의 실물 시장으로의 집행 이쪽이 좀 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채권 발행 계획이면 작은 규모도 아니고 큰 규모로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희가 예상하는 금리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작년도 4분기에 재무부가 원래는 4분기 정도에 추가 부양 정책이 한 12월 초에 통과가 돼서 실제 현금 집행이 그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기본 가정이었는데 12월 말에 추가 부양 정책이 통과되면서 모든 계획이 올해 1분기로 이연됐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4분기 때 썼어야 될 돈을 1분기에 쓴다 정도로 포인트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흔히 말하는 수급 관점에서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음 영국 채권 박윤정 연구원입니다. 네, 앞으로 영국 국채를 담당하게 된 채권전략팀 박윤정입니다. 현재 당사는 자산 배분 전략에서 채권은 중립 포지션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한국의 기준금리가 선진국보다 높아져 해외 채권에 투자할 때 해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고 중기적으로 해지 프리미엄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처럼 해외 채권 투자가 증가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영국 국채에 저희가 좀 주목하는 이유는 4대 중앙은행 중에서 연준을 제외하고 영란은행만이 플러스 기준금리를 갖고 있으며 특히 올해 독일 시장금리가 마이너스를 탈피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영국 국채를 유럽 지역 투자의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연말부터는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 논의를 전개할 것으로 보는데 영국은 2022년에 긴축으로 선회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즉 미국발 금리 상승 압력이 가해지더라도 미국과의 디커플링으로 2022년 영국 금리 상승은 제한적이며 하락 반전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영국 국채 장기물과 초장기물에 투자할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을 하며 올해 영국 금리 계단형 상승 전망을 고려하여 4분기 편입을 권고드립니다. 올해 코로나19와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가 중첩되며 GDP의 하방 리스크가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상반기 재정부양책과 하반기 BOE 500억 파운드 QE 확대를 통해서
영국 경제는 코로나19 저점에서 회복되며 영국 금리도 1분기 말부터는 상승세가 전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 기저효과와 브렉시트로 인한 무역비용 증가로 물가 상승률은 연내 확대세가 유지되며 금리 상방 압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4분기 편입 시 기대 수익률은 해지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10년물 1.25%, 30년물 1.85%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리츠 홍주환 연구원입니다. 네, 리츠 2월 월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리츠 지수 보시면은 이제 금리 상승 우려 때문에 초반부에 좀 하락을 하다가 이후에는 추가 경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전략 자체는 크게 좀 바뀐 게 없습니다. 저희는 저가 매력 충분하고 또 이제 3분기, 4분기 지나가면서 배당 회복 나오고 있고 또한 이제 경기 회복기에 좀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3개월 동안 리츠 지수 보셨을 때 한 18%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가 지수와 비교해 봤을 때도 사실 아직 저가 매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리츠 기준으로 봤을 때 PFFO 배수가 한 18.5배 정도 나오는데 이 수치를 봤을 때 지금 미국 주가 지수 S&P 500의 PE랑 비교했을 때 과거 2008년도 이후 최고치로 좀 밸류에이션 폭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주가 지수랑 비교하지 않아도 미국의 실물 부동산이랑 이제 미국에 있는 리츠랑 배당 수익률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수익률 격차도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미국 실물 부동산의 캡레이시라고 불리는 일드랑 미국 리츠의 배당 수익률을 비교를 했을 때 보통 한 4%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실물 부동산은 조정을 받지 않았고 리츠만 조정을 받으면서 이 폭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림 5번에 보시는 미국 다세대 주택 리츠의 이제 배당 수익률이 크게 올라오면서 좀 일드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세대 주택 리츠가 가장 좀 저가 매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사실 재택근무 활성화되면서 미국에 있는 오피스 리츠와 다세대 주택 리츠가 가장 큰 피해를 받았었는데 지금 2021년도 들어서는 사실상 재택근무를 좀 풀리 진행을 하다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사실 서부와 동부 지역에 있는 아파트 리츠들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업기업 분석 넘어가서 반도체 산업 도현 의원입니다. 예,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랑 갈륨 나이트라이드 관련해서 이제 업데이트 자료고요. 최근에 이제 투자 관련된 뉴스들이 많습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사업 지원에 투자를 늘리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레포트 하단에 정리된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업들의 투자 사례도 다수 발표가 되고 있고 제일 적극적인 회사는 SK입니다. SK 그룹 차원에서 투자를 좀 늘리고 있고요. 1월 28일에 EST의 자회사 예스파워테크닉스라는 회사 있는데 여기에 전환사채 인수하면서 268억 투자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2017년에 설립된 실리콘 카바이드 디바이스 연구 개발하는 업체고요. 웨이퍼를 연간 14,000장 규모로 생산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SK 그룹 밑에 있는 SK 실트론이 미국 듀폰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화합물 반도체가 좀 적용 분야가 좀 많이 넓어지고 있고요. 가장 적극적으로 탑재되고 있는 분야는 태양광 발전이랑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테슬라에서 교류 직류 변환 인버터에 들어갔고 앞으로 대부분의 전기차에 탑재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만의 이제 디지타임즈 리서치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앞으로 전기차의 30% 이상이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탑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서 쓰이는 이제 인버터에도 이거 이제 채용할 경우에 효율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탑재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로 이제 국내 업체로는 RFHIC랑 그리고 메탈라이프, 그리고 실리콘웍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ST가 있고요. 해외 업체로는 크리랑 비코, 그리고 ST마이크로, 그리고 일본의 롬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로스 테크놀로지 강경근 연구원입니다. 네, 상장 예정 기업 오로스 테크놀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사는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반도체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국산화한 기업입니다. 이제 오버레이 계측 장비는 이제 노광 공정 후에 사용되고요. 이제 회로 패턴이 적층되는 과정에서 이제 하부 패턴과 상부 패턴 간의 수직 정렬이 이제 오차가 없는지 계측하는 장비입니다. 이제 EUV, 멀티 패터닝, 3D 낸드 공정 도입에 따라 이제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 고단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 향후 이제 오버레이 계측 장비의 구조적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 반도체 팹 100K 규모당 이제 노광기가 20대, 이제 계측 장비가 30대 정도 설치되는데요. 이제 향후에 이 비율이 기존 1대 1.5에서 1대 3까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장비는 이제 EUV에 특화된 이제 오버레이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D램 10나노, 낸드 200단, 비메모리 2에서 3나노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제 현재 오버레이 계측 장비 시장은 이제 동사를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 3개 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동사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이제 5% 수준으로 미미하나, 이제 향후 소부장 국산화, 미중 무역 분쟁 등에 따른 이제 우호적인 영업 환경 하에서 이제 가격 경쟁력에 기반한 이제 본격적인 고객사 및 점유율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실적은 이제 신규 장비 판매 본격화와 고객사 확대로 이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2021년 기준 PER은 공모가 기준 10.3에서 12.7배로 이제 피어 기업 대비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23.9% 수준이고요. 수요 예측일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상장 예정일은 2월 24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숫자 잠깐 보니까요.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지금 거의 38%, 40% 육박하는데, 반도체 장비 업체가 이런 영업이익률을 지속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 반도체 오버레이 계측 장비 시장 자체가 기존에 이제 KLA랑 ASML이 이제 독과점 하는 시장이고요. 이제 KLA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오고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2018년도 보면은 이익률이 40%가 넘습니다. 이제 향후에 이게 구조적으로 이 장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정도 영업이익률 지속 가능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환경산업 황유식 위원입니다. 네, 환경산업 스팟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이제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석유와 가스 신규 시추를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1월 22일 날 60일 금지 서명을 했고요. 지난주에 무기한 금지한다는 명령에 서명을 좀 했습니다. 화석연료 감축에 대해서는 선거 공약으로 이미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됐던 이제 사항이지만 이런 이제 공약들을 하나씩 구체화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을 하고 50년까지는 이제 미국 전체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요. 동시에 이제 4월 달에 기후정상회의를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글로벌 기후변화 대책을 이제 선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급진적인 어떤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미국이 리드하기 위해서는 유럽보다 더 강한 정책들을 내면서 리드를 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시장에서 첫 번째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제 유가가 그러면 이제 많이 올라가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희 황병진 연구원이 매주 이제 업데이트를 좀 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단은 하겠지만 지금 그 유가가 이제 밴드 상단에 이제 와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이제 60불대 유가를 좀 원하지 않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유량이 이제 매년 한 10% 내외 증가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서명 이후에는 횡보할 걸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란의 어떤 그 제재 완화, 그리고 이제 3월 4일 오펙 플러스의 산유량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유가의 급등이나 많은 상승은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상단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3월 이후에는 잠깐 다시 좀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다만 그 미국 내에 이제 원유 생산이 줄기 때문에 WTI가 이제 글로벌 유종 대비 뭐 디스카운트가 좀 많이 됐습니다.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 더 싸게 거래가 됐는데요. 미국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WTI의 디스카운트는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유사나 그 가스 크래커들은 이 저가 원료를 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은 이제 경쟁력을 유지를 했는데 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일가스도 생산이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석유와 가스 크래커들은 이제 에탄가스 원가 경쟁력이 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국내 이제 석유화학 기업의 원가 수혜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석 연료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을 좀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쪽 설치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수소 이런 쪽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이런 후속 대책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정책이 좀 대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주가 영향으로는 일단은 태양광 풍력 그 재생에너지 설치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관련 기업들 이제 하나솔루션이 좀 대표적일 것 같고 뭐 CS 윈드나 CS 베어링, 동구 XNC 수주가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제 셰일가스 생산이 제한이 된다면 미국의 에탄가스 가격 상승이 좀 이루어지겠고 국내 이제 석유화학, NCC 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뭐 이런 기업들이고 다만 이제 그 국내 원가 경쟁력 향상이 멀티플 상향의 이제 이유가 되지는 이제 못한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구조가 좀 변화하는 기업 중심으로 멀티플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LG화학이 뭐 대표적인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는 뭐 대한유화도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 7.7% 상승을 했는데 분리막용 피 소재를 지금 사용을 납품을 하고 글로벌 마켓시어 1등 뭐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원가 경쟁력 향상은 지금 실제의 도움은 되지만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그 그린 프라미스 2030이라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지구를 지키는 진심 어린 발걸음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선언을 좀 했고요. 친환경 사업으로 결국엔 이제 매출 한 5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30년까지 6조 원의 이제 그 매출을 달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화학 비유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기존 사업만으로는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좀 많이 그룹이 좀 느끼는 것 같고 이거를 탈피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마련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앞으로 좀 이런 이제 상황들이 어떻게 실적으로 연결되고 실행되는지에 따라서 멀티플 변화에 대해서 뭐 관찰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상 모닝미팅 마치겠습니다.